우리는 대한민국과 계약하겠습니다. 사우디 왕정의 충격적인 발언에 미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이 독점해온 자주포 시장, 전 세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술이었죠. 한국산 무기 따위가 미국을 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미 국방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전문가들은 그 확신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단 3발, 리야드 사막 한복판에서 펼쳐진 K9 자주포의 시험 포격에 사우디의 30억 달러는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우디가 대한민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사우디가 한국 자주포를 선택한다고요? 농담도 심하시네. 브라운 차관보의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에밀리, 당신도 그런 헛소문에 귀 기울이는 건 아니겠지? 그날은 2025년 10월 초였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오후 2시. 사우디 차기 자주포 사업 브리핑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저는 에밀리 로버츠, 미 국방부 무기체계 분석관입니다. 20년간 전 세계 방산 계약을 추적해왔어요. 특히 중동 시장은 제 전문 분야였죠. 그동안 단 한 번도 미국제 무기가 아시아 경쟁자에게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M109A7 팔라딘, 우리 자주포를 선택할 겁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으니까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오랜 동료였죠. 맞아요. 사거리 30km, 분당 4발. 검증된 성능이죠. 한국 것은 그저 값싼 모방품일 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좌관이 문서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방금 사우디 국방부에서 온 공식 문서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 기술 검토 착수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브라운의 표정이 굳었죠.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격 협상용이야. 늘 있는 일이잖아. 그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한국이 뭘 가졌다고?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자주포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문서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핵심 평가 항목 기술 이전, 현지 정비 능력, 운용 독립성 확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협상이라면 왜 이런 세부 조건들을 명시했을까요? 잠깐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 부분 보셨습니까? 기술 이전 조항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만해, 에밀리. 브라운이 제지했습니다. 사우디가 아시아 무기를 믿을 리 없어. 특히 실전 경험도 없는. 그 순간 회의실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죠. 속보입니다. 한국 K9 자주포가 중동에서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늘어선 K9 자주포들. 포신이 일제히 움직이더니 굉음과 함께 포탄을 뿜어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6대가 동시에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죠. 저게 가능한가?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가 확대되자 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자동장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포탄이 장전되고 발사되고 다시 장전되는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어요. 연속 사격 3발, 15초 이내 완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담과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브라운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편집된 영상일 거야. 프로파간다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사우디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줄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죠. K9 사거리 40km. 우리 M109A7보다 10km나 더 멀리 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거리가 40이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숫자 노름이야. 브라운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다르지. 우리에겐 경험이 있어. 시스템이 있고, 무엇보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뭐라고 하려던 걸까요? 우월감, 자부심, 아니면 그저 막연한 믿음? 보좌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국방장관께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밀리 분석관은 뭡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 출장 명령입니다. 사천 K9 시험장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오래요. 출장이라
20년 경력에 처음 받는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죠? 어차피 사우디는 우리를 선택할 텐데. 에밀리,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서 약점이나 찾아와. 한국 무기가 우리를 이길 순 없어. 그들은 아직 이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점을 찾으면 되는 거였죠. 분명 허술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에 무슨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회의실을 나서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40이라고만 적었어요. 40km.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으로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워싱턴발 서울행. 13시간 비행이라고 나왔죠.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사우디를 설득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니야. 불가능해. 기술은 잠깐이지만 신뢰는 오래가는 법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왜일까요? 예약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펜타곤 건물을 비추고 있었죠. 저 거대한 건물처럼 우리의 방산 패권도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만이 과연 방패가 될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보좌관이 달려왔어요. 에밀리 분석관님, 방금 추가 정보입니다. K9이 북유럽 3개국에도 수출됐대요. 실전 배치 완료했고요. 실전 배치라.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험장 성능이 아니라 진짜 전장에서 검증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브라운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습니다. 에밀리, 가서 모든 걸 파헤쳐. 우리가 왜 더 나은지 증명해야 해. 증명이라.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사우디는 왜 갑자기 한국을 검토하기 시작했을까?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는 걸까? 차에 시동을 걸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한국 방산 수출, 전년 대비 200% 증가. 유럽과 중동에서 러브콜. 채널을 돌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방송국이든 비슷한 내용이었죠. 한국의 부상, 아시아 방산의 약진, 새로운 경쟁 구도. 신호등에 멈춰 서서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40km라고 적힌 아래에 물음표를 하나 더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었죠. 왜 지금인가? 공항으로 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설마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사우디가 진짜로 K9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출발. 도착하면 바로 사천으로 가야 했죠. 터미널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운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에밀리, 명심해.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 더더욱. 절대라.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을까요? 절대란 말을 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 멀리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풍경.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예감했습니다. 이 출장이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로 모든 게 바뀔 거라고는. 사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 말 한국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김대위가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에밀리 로버츠 분석관님이시죠. 한국방위사업청 국제협력팀 김대위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습니다. 경계심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이상했습니다. 경쟁국 분석관을 맡는 태도치고는 너무 편안해 보였거든요. 차로 이동하는 30분 내내 김대위는 과묵했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전달했죠. 도착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시험장 보안 규정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지 정문에 도착하자 보안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신분 확인, 소지품 검사, 심지어 카메라 렌즈까지 일일이 점검했죠. 통과하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대위가 잠깐 멈춰 서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한순간에 유출되지만 신뢰는 10년이 걸려도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단순한 보안 담당자의 매뉴얼 답변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거대한 정비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20대가 넘는 K9 자주포가 일렬로 정렬해 있었거든요. 각각 다른 정비 단계에 있었지만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솔직한 감상이 튀어나왔어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남달랐죠. 윤지혁 수석기술관입니다.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윤지혁은 저를 3번째 K9 앞으로 안내했어요. 포탑 해치를 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좁은 내부로 들어가자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한 모듈을 가리켰어요. 자동장전 시스템이죠. 보시다시피 구조는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건 고장이 적다는 뜻이고 정비가 쉽다는 의미예요. 모듈 커버를 열자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복잡할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깔끔했어요. 각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죠. 연속 사격이 가능한 비결이 이것입니까? 맞습니다. 3발 15초. 숙련된 승무원이라면 더 단축할 수도 있어요. 15초라.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우리 M109A7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였죠. 노트에 기록하려는 순간 윤지혁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킬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미국은 늘 판매자의 관점이었거든요. 최고의 제품을 최고가에 파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정비 창고를 나와 야외 대기장으로 이동했어요. 젊은 포병들이 K9 주변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죠. 한 병사가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김대위가 통역을 자처했어요.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병사에게 물었죠. 23쯤 돼 보이는 병사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3발 15초요. 그게 생명선입니다. 적이 대응 사격하기 전에 이탈해야 하거든요.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경험해봤습니까? 아프간에 파병됐던 선임이 말해줬어요. K9 덕분에 살았다고요. 미국 자주포였다면 벌써 반격당했을 거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김대위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각 장비마다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미 들어버렸습니다. 실전 경험자의 증언을 노트에 메모했어요. 생존 성투 신속 이탈 능력. 윤지혁이 저를 시험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사격 정확도, 반응 시간, 기계 상태 등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시연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겁니다. 윤지혁이 설명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숨길 게 없다. 그 자신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핵심 기술을 비밀로 했거든요. 그게 우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고요. 기술 유출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윤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본 그의 미소였죠.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철학은 베낄 수 없습니다. 우린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만들어요.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방산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런 접근법은 처음이었어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브라운의 문자였어요. 진행 상황은 약점 파악됐나?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예상과 달리 체계적이라고? 기술보다 철학을 강조한다고. 그것도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기록 중입니다. 내일 시연 후 종합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했어요. 김대위가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기지 내 게스트하우스였죠. 방에 짐을 풀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멀리 K9들이 일렬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죠. 그런데 펜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점, 자동장전, 신속성, 실전 검증까지는 썼습니다. 그런데 약점란이 비어 있었죠. 찾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찾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윤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한국 음식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분석관님, 우리가 왜 자주포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솔직하게 물었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공했을 때 우리에겐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동맹국 무기에 의존했죠. 덕분에 살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자체 개발을 70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술로 다른 나라도 지킬 수 있게 됐고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무언가를 봤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실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책임감 같은 것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운에게서 또 문자가 왔더군요. 기록만 남겨. 감상은 필요 없어. 기록만 남기라. 하지만 오늘 본 건 단순한 기록으로 담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숫자와 성능 뒤에 숨은 이야기들. 그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잠들기 전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파수꾼처럼. 내일 시연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미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20년간 굳게 믿어온 우월감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거든요. 커튼을 열어보니 K9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정비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야간 기동 훈련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잠들지 않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뭔지 기술이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죠. 생존을 위해 70년을 준비한 사람들의 절박함. 그게 K9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시연이 끝나면 뭘 보고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브라운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해야 할까?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전 6시, 시연은 9시로 예정돼 있었죠. 일어나 샤워를 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보자. 그게 분석관의 일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10,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관람석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월 23일 오전 9시 정각, 한국 사천 K9 시험장. 7, 6, 5, 손에 쥔 펜이 축축해졌습니다.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라 무언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기분이었거든요. 4, 2, 1, 발사, 굉음이 터졌습니다. 첫 발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 충격파가 가슴을 때렸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불과 5초 만에 두 번째 포성이 울렸죠. 두 번째 발사 완료, 10초 경과. 통제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5초 후, 세 번째 발사 완료. 총 소요 시간 15초, 정확히 15초였습니다. 3발 연속 사격이 15초 만에 끝난 거예요. 제 옆에 앉은 일본 방산업체 관계자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지의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세 발의 포탄이 거의 동시에 떨어졌고 모래 언덕에 정확한 원을 그리며 박혔습니다. 탄착군이 놀라울 정도로 촘촘했죠. 윤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이 K9의 기본 성능입니다. 사거리 40km, 연속 사격 3발 15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사격 통제 시스템을 시연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9 내부의 사격 통제 화면이 중계됐어요. 풍향, 풍속, 기온, 습도까지 고려한 탄도 계산이 1초 만에 완료됐습니다. 자동 제조준 시작.
포탑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한 뒤 발사. 이번엔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서였습니다. 탄착 영상이 떴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던 표적 차량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사도 마찬가지였죠. 오차율 0.02%, 통제관이 발표했을 때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정확도였거든요. 이런 수준의 정확도는 미국 최신 자주포도 달성하기 어려웠어요. 제 뒤에서 독일 관계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움직이는 표적을 저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했잖아. 실시간 예측 사격이야. 노트에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인공지능 통제 투 게임 체인저.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윤지혁이 말했어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모든 수치는 조작되지 않은 실시간 정보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분할됐습니다. 폭우 초속, 장약 온도, 포신 내압, 반동 제어 수치가 모두 공개됐어요. 사거리 40km는 기본입니다. 특수 포탄 사용 시 50km까지 가능하죠. 정확도는 보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0.02%입니다. 50km. 우리 M109A7보다 20km나 더 먼 거리였어요. 연속 사격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6대가 동시에 6대의 K9이 일제히 포탑을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동기화된 움직임이었죠. 발사. 6개의 포성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정확히 5초 간격으로 2번, 3번. 18발의 포탄이 15초 만에 하늘로 솟구쳤어요. 표적지 영상이 떴습니다. 18발 모두가 지정된 구역에 떨어졌고 가상의 적 진지가 완전히 제압되는 시뮬레이션이 화면에 그려졌죠. 이것이 K9의 화력 집중 능력입니다. 윤지혁이 설명했어요. 한 개 포대가 1분 안에 쏟아낼 수 있는 화력은 기존 자주포의 2배 이상입니다. 제 옆자리에 사우디 관계자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감탄을 넘어 경외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정비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연해드리죠. 한 대의 K9으로 기술자들이 다가갔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주요 부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어요. 특수 장비도 거의 필요 없었죠. 모듈화 설계 덕분입니다. 현장에서도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첨단 무기일수록 정비가 복잡한 게 상식이었거든요. 우리 M109A7도 전문 시설이 필요했고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가동률 98%, 극한 환경 테스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알래스카, 영상 50도의 사막, 습도 90%의 정글. 모든 환경에서 K9이 정상 작동하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중이었는데 펜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라는 문장을 쓰려다 고쳐 썼어요. 우리가 이미 뒤처졌을 수도 있다. 대포병 레이더 회피 기동입니다. K9 한 대가 사격 직후 놀라운 속도로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30초 만에 500m를 이동하고 위장막까지 설치했죠. 생존성이 곧 전투력입니다. 윤지혁이 말했어요. 아무리 강력해도 살아남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화력과 사거리만 강조했는데 이들은 살아남는 것을 우선시했어요. 점심 휴식 시간, 다른 관람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혁명적이야. 특히 그 인공지능 시스템. 미국 제품의 70% 가격에 더 나은 성능이라니. 70% 가격. 더 싸면서 더 좋다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남죠? 오후엔 기술 이전 패키지를 공개할 겁니다. 윤지혁이 말했어요. 사우디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기술 이전. 그 단어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절대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정말 기술을 넘기겠다는 겁니까? 파트너십이란 그런 거죠. 함께 만들고 함께 발전하는 것. 오후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직접 K9을 운용했어요. 놀랍게도 이틀 교육만으로도 기본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현지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윤지혁이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5년간 현지 파견돼 완전한 기술 이전을 도울 겁니다. 5년간 파견, 완전한 기술 이전. 미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조건이었어요. 시연이 끝나갈 무렵 한국 포병 장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종훈 대령이었죠. 저는 연평도 포격대 K9으로 대응 사격을 지휘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때 K9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무기는 단순한 철덩이가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방패이고 평화를 지키는 칼이죠. 실전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었습니다. K9을 만든 건 우리지만 K9이 지킬 수 있는 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더 많은 나라의 평화를 지키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죠. 시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윤지혁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뒤처진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당신들은 최강을 추구하고 우린 최적을 추구해요. 최강과 최적. 그 차이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빼곡히 적은 메모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포성을 들었다. 하지만 들은 건 포성만이 아니었다. 신뢰라는 단어가 메아리 쳤다. 창밖으로 K9들이 보였어요. 석양에 물든 자주포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념이 담긴 작품처럼 보였죠.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면 받아들여질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은 10월 25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국방부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산발 15초, 사거리 40km, 그리고 윤지혁의 말. 우린 파트너를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브라운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이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회의실 3235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브라운을 비롯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낯선 얼굴 몇 명. 아마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인 것 같았죠. 에밀리, 앉아. 브라운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해봐. K9의 약점이 뭐였나?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약점보다는 예상과 다른 강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정책이 사우디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브라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강점. 내가 약점을 찾아오라고 보낸 건데 강점을 찾아왔다고? 사실을 보고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K9은 성능, 가격, 기술 이전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브라운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때 방산업체 관계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우디는 결국 검증된 미국 무기를 선택할 겁니다. 다만 약간의 설득이 필요할 뿐이죠. 설득. 그 단어가 불길하게 들렸어요. 브라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비공식 접촉을 시작해야 해. 사우디 국방부 핵심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우리의 제안을 전달하는 거야.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제가 즉시 반박했어요. 공식 입찰 과정에 개입하는 건 규정? 브라운이 비웃었습니다. 에밀리, 이건 전쟁이야. 경제 전쟁. 30억 달러가 걸린 전쟁이라고. 규정 따위로 질 수는 없어. 하지만 그건 신뢰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만약 들킨다면, 들키지 않으면 되지. 브라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도 이 작전에 참여해. 한국을 직접 봤으니 그들의 약점을 가장 잘 알 테니까.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의 눈빛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주위를 살폈어요. 에밀리,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가 USB를 건넸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죠. 뭡니까? 이게 사우디 설득 전략 문서야. 비공개 버전. 브라운이 직접 작성한 거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 USB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받는 순간 공범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왜 이걸 내게?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너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이번엔 좀 불안해. 한국이 생각보다 강하던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전 USB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명이 떴어요. 사우디 설득 전략급비 3.docs. 클릭하자 문서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1단계 주요 인사 접근. 사우디 국방차관계인 계좌로 컨설팅 비용 지급. 금액 $500만. 명목 기술 자문료. $500만. 뇌물이었습니다. 명백한 뇌물이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단계 언론 플레이. 한국 K9의 기술적 결함 부각. 안전성 문제 제기. 가짜 뉴스 필요시 생성. 가짜 뉴스까지.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였어요. 3단계 우회 압박. 미국 투 사우디 안보 협력 재검토 암시. 무기 수출 통제 가능성 언급. 동맹 관계 흔들기. 동맹을 흔든다. 신뢰로 쌓아온 관계를 거래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참여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브라운, 여러 고위 관료들,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제 이름도 있었어요. 에밀리 로버츠 투 기술 분석 및 비교 5위 담당.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의도 없이 제 이름을 넣다니. 하지만 더 큰 분노는 다른 데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약해진 건가? 정정당당한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문서를 닫고 USB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진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운이었어요. 에밀리, 내일 오전에 사우디 대사관 직원을 만날 거야. 내가 동행해. K9의 기술적 한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와. 차관보님, 전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묻지 않았어. 명령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가득했죠. 이 도시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미국의 힘을 믿으며.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키려는 게 정말 가치인가? 아니면 그저 독점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브라운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따르면 공범이 되고 거부하면 경력이 끝날지도 모르는 선택이었죠. 집에 도착해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K9 시연에서 봤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정확한 포격, 신속한 장전,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을 나누려는 자세. 그들은 독점이 아닌 공유를 선택했어요. 약자였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진정한 강함일까요? 새벽 2시가 되도록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USB 속 문서가 떠올랐어요. 가짜 뉴스 생성, 매물 지급, 동맹 흔들기.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일인가? 문득 윤지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철학은 베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철학은 뭐지?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사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 그게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 된 방법인가? 휴대폰을 들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K9 자주포, 젊은 병사들, 그리고 자부심 가득한 기술자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새벽 3시, 결심을 했습니다. 노트에 크게 적었어요. 나는 거짓에 참여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내 경력을 끝낼지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맞설 수 있을까? 브라운과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이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것.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시스템 안에서. 그 균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아침 7시, 브라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사우디 대사관. 늦지 마라.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20년 경력의 분석관. 하지만 오늘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그들은 알까? 워싱턴의 화려한 건물 안에서 어떤 거래들이 오가는지, 신뢰를 파는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9시 30분,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임스를 만났어요. 준비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때론 옳은 일이 가장 어려운 법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0시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브라운의 편에 서면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 평생 이 선택을 후회하며 살겠죠. USB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부패의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공개하면 폭탄이 될 거예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거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 30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서 80km 떨어진 사막 시험장. 온도계는 섭씨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오늘이 결판입니다. 브라운이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어요. M109A7이 K9을 압도하는 모습을 사우디에게 보여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사우디 대사관 미팅에서 전 결국 브라운의 지시를 거부했거든요. K9의 허위 약점을 설명하는 대신 객관적 비교 자료만 제시했죠. 브라운은 화를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관람석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왕실 참모진, 그리고 각국 방산업체 대표들. 윤지혁도 한국 팀과 함께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신사 숙녀 여러분. 사우디 현장 운영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평가 기준은 단순한 명중률만이 아닙니다. 지속 작전 능력과 자립 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지속과 자립. 그 두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은 늘 순간 최고 성능만 강조했는데 사우디가 원하는 건 달랐던 거예요. 먼저 미국 M109A7 팔라딘의 시범입니다. 우리 자주포가 전진했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시스템이 작동하며 포탑이 목표를 향했죠. 첫 발이 나갔습니다.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네 번째 발부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속 사격으로 포신이 과열되고 있었던 거예요. 1분 30초 경과, 6발 발사 완료. 나쁘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포신 냉각을 위해 잠시 중단해야 했죠. 그 사이 한국팀이 K9을 전진시켰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 시범 시작.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발이 나가자마자 자동장전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숨가쁘게 이어졌죠. 15초, 3발 완료. 관람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M109A7이 3발 쏘는데 45초가 걸렸는데 K9은 15초였으니까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포탄이 나갔어요. 1분 경과, 12발 발사, 12발. M109A7의 2배였습니다. 그것도 과열 없이 계속 사격이 가능했죠. 브라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동장전과 냉각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K9은 처음부터 연속 사격을 전제로 설계됐어요. 빌어먹을 크린의 탄착 결과가 떴습니다. M109A7 명중률 91%, K9 명중률 97%. 사우디 참모 한 명이 탄착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동료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죠. 손가락으로 탄착군의 밀도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동 사격 시범입니다. 두 자주포가 움직이며 사격하기 시작했어요. M109A7도 준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K9의 움직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이동하며 정확한 사격을 이어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래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변덕스러운 날씨였죠.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시범 중단, 누군가 외쳤어요. 하지만 K9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 계속 사격했죠. 모래폭풍 속에서도 정확히 목표를 맞췄습니다. 저건 실전이야. 제 옆에 영국 관계자가 감탄했어요. 악천 후에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M109A7은 전자장비 보호를 위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모래가 정밀 장비에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K9은 계속 작동했어요. 폭풍이 잦아들자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K9으로 다가가 현장 정비를 시작했거든요. 모래 제거, 필터 교체, 시스템 점검. 모든 과정이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보셨듯이 K9은 현지 정비가 가능합니다. 윤지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특수 시설이 필요 없죠.
이 모든 장비는 차량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반면 M109A7은 정비를 위해 후방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모래 제거만으로도 전문 장비가 필요했거든요. 재장전 시간 비교입니다. 두 자주포가 나란히 섰습니다. 포탄 적재 시범이 시작됐어요. M109A7은 수동 장전이었습니다. 숙련된 병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한계가 있었죠. 한 발 장전에 20초,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10초, 정확히 절반의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병사들의 필요도 없었죠. 연속 작전 능력 평가입니다. 30분간 최대한 많은 포탄을 발사하는 테스트입니다. 30분.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험이었어요. 시작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두 자주포가 동시에 사격을 시작했죠. 처음 10분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졌어요. M109A7 승무원들이 지치기 시작했거든요. 수동 장전의 한계였죠. 반면 K9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20분 경과. M109A7 48발, K9 72발. 브라운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야. 우리 장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K9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30분이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됐어요. M109A7 총 72발 발사, 명중률 89%, K9 총 120발 발사, 명중률 97%. 관람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였으니까요. 사우디 국방장관이 일어났어요. K9 앞으로 걸어가더니 직접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윤지혁이 뭔가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죠. 에밀리, 브라운이 제 팔을 잡았어요. 뭔가 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진 겁니다. 기술로도, 전략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비공식 루트가 있잖아. 그 순간 사우디 참모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브라운 차관보님, 우리는 어제 흥미로운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미국의 설득 전략이라는 제목이던데요. 브라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비밀 문서가 유출된 거였죠.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 사우디 참모가 차갑게 웃었어요. 500만 달러 뇌물 제한이 오해란 말씀이신가요?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치졸한 공작이 들통난 거예요. 사우디 참모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삽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진정한 파트너인지 확실히 봤습니다. 브라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비교 시범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전 마지막까지 남아 두 자주포를 바라봤습니다. M109A7과 K9, 둘 다 강력한 무기였어요. 하지만 차이는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이었죠. 독점과 공유, 지배와 협력. 윤지혁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요. 완벽한 승리였네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승리가 아닙니다. 시작이죠.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 말입니다. 약속. 그 단어가 무겁게 들렸어요. 윤 기술관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부터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술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뢰로는 이미 지고 있었죠. 오늘은 그걸 확인한 날일 뿐입니다. 사막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며 긴 그림자가 드리웠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브라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으니까요. 기술로도, 전략으로도, 그리고 신뢰로도. 브라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겠어. 그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 창밖으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K9을 실은 트레일러가 기지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생각해보니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시대정신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정리해야 했죠. 10월 30일, 이야드, K9 압도적 우위 확인. 재장전 10초, 30분간 120발, 명중률 97%, 사거리 우위 10km.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니었다. 보여준 것은 기술이었지만 전해진 것은 신뢰였다. 11월 2일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임스였어요. 에밀리, 당장 뉴스 채널 켜봐. CNN이든 BBC든 아무거나.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속보입니다. 미국이 사우디 자주포 입찰 과정에서 매물과 요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제 언론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며칠 전 제가 USB로 받았던 바로 그 사우디 설득 전략 문서였어요. 누군가가 언론에 유출한 거였죠.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500만 달러의 뇌물 제한, 가짜 뉴스 생산 계획, 동맹 관계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었죠. 제 이름도 나왔습니다. 에밀리 로버츠 투 기술 분석 담당이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브라운, 국방부 공보실, 각종 언론사. 하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시 제임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임스, 혹시 내가... 아니야. 난 아니야. 하지만 누군지는 알 것 같아. 내부에 이런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 오전 6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로 출근하는 길, 건물 앞은 이미 취재진으로 가득했어요. 에밀리 로버츠 분석관, 문서 작성에 관여하셨습니까? 매물 제한을 알고 있었나요? 한국 K9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는 멈춰섰어요. 돌아서서 기자들을 봤습니다. K9은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죠. 그 한마디만 남기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국방장관, 차관들, 법무팀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브라운은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유출했나? 장관이 물었어요. 조사 중입니다. 법무팀장이 답했죠. 하지만 당장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이미 국제적 망신이 됐어요. 동맹국들도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뭐래? 공식 성명을 준비 중이랍니다. 외교 채널로 들은 바로는 상당히 격앙돼 있다고 합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오랜 동맹국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장관이 브라운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주도한 거요? 브라운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국익을 위해서. 국익?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국익이야?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게, 중동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게, 한국에게 질 수는 없었습니다. 브라운이 항변했어요. 체면이 있는데 세계 최강국의 자존심이. 자존심? 이번엔 제가 나섰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신뢰를 팔았다는 겁니까? 거짓말과 매물로 이기는 게 자존심입니까? 모두가 저를 봤어요. 에밀리, 당신도 이 문서를 봤나? 장관이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죠.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왜 보고하지 않았지? 보고 라인이 차관보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보고해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죠. 그때 또 속보가 떴어요.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방산 비리 및 동맹 관계 훼손에 대한 진상 조사가 안건이었습니다. 끝났군.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브라운, 당신은 오늘부로 직무 정지야. 조사에 협조하고, 그리고 에밀리, 당신도 증언 준비해야 할 거요. 브라운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저를 봤어요. 에밀리, 당신이 처음부터 반대했다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나갔어요. 오후가 되자 언론 보도가 쏟아졌어요. 모든 채널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미국 방산 로비에 추악한 민낯, 신뢰를 판 동맹, K9 뉴스 M109A7, 기술을 넘어선 철학의 대결, 국제방송 로라 앤더슨 기자의 리포트가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리야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산 비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기술 우위를 1차 비윤리적 수단에 의존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승부했지만 미국은 돈과 압력을 택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녁 무렵 내부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실무진만 모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진 게 아닙니다. 신뢰에서 졌어요. K9이 더 좋은 무기였던 건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 그게 사우디가 선택한 진짜 이유예요. 그럼 우린 뭘 해야 하지? 배워야죠. 겸손하게,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에밀리 말이 맞아. 우리가 잃은 건 계약 하나가 아니야. 신뢰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을 잃은 거지. 이걸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와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옳았어. 그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잖아. 청문회에서 뭐라고 증언할 거야? 있는 그대로요.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잃었는지, 왜 한국이 이겼는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있네. 하지만 그러면 내 경력은? 경력이 뭐가 중요해요. 진실이 더 중요하죠. 밤 10시, 브라운이 공식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짧은 성명서였어요. 저희 판단착오로 국가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우디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차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자로 대한민국을 선정한다. K9 60문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 방산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 발표를 들으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30억 달러. 우리가 놓친 금액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걸 잃었어요. 명성과 신뢰를. 일주일 뒤 드디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사당 대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했어요. 선서를 하고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죠. 에밀리 로버츠 분석관, 당신은 K9을 직접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한국 사천에서 직접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우수한 무기였습니다. 성능도, 가격도, 기술 이전 조건도 우리보다 나았어요. 사거리는 10km 더 길었고 연속 사격 능력은 2배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파트너로 대하는 자세,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 그게 진짜 차이였죠.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까?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최고라고 믿었고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았죠.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했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브라운 차관보의 지시를 거부한 이유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이긴다면 그게 진짜 승리일까요? 미국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의사당을 나서는데 한 노신사가 다가왔어요. 당신이 에밀리 로버츠 분석관이오? 네, 맞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하오.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는 전직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힘만 믿고 신뢰를 경시하게 됐는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그나마 희망이 보이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봤어요. 한국 언론의 윤지혁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승부는 이미 결정됐었습니다.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좋은 라이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라이벌이라. 적이 아니라 라이벌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가 아니라 신뢰에서 졌다. 총과 포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양심의 소리가 포성보다 크다는 것을 오늘 배웠다. 11월 10일 오전 9시 리야드 킹 압두라지즈 국제회의 센터. 전 세계 언론이 모인 대형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브라운 사임 이후 급조된 팀이었죠.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공식 발표를 듣기 위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회견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 각국 외교관들, 방산업체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 한국 대표단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윤지혁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정확히 9시 30분, 사우디 왕세자가 입장했습니다. 검은 전통 의상을 입은 그의 표정은 엄숙했죠. 뒤를 이어 국방장관과 고위 참모들이 들어왔어요. 왕세자가 연단에 섰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 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미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우리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K9 자주포 60문 도입을 공식 확정합니다.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입니다. 예상했던 발표였지만 공식으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죠. 왕세자가 계속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동반자를 선택한 것이죠.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기만이 아닌 신뢰를 제공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대표단 쪽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곧이어 사우디 측에서도 박수가 이어졌고 순식간에 회견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윤지혁이 일어났어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죠. 옆에 있던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서로 포옹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70년간 준비한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의 계약서 서명 장면이 중계됐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과 한국 방사청장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왕세자가 다시 말했어요. 향후 5년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사우디는 방산 자립도를 높일 것입니다. 한국은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화면이 켜졌어요. 서울에서 생중계가 연결된 거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동맹은 무기가 아닌 신뢰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사우디의 안보가 곧 우리의 안보가 될 것입니다. 동맹은 신뢰의 기술.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이었죠. 회견장 밖에서는 사우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발표를 지켜보던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국 구호가 들렸죠. CNN 기자가 현장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세계 방산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죠. 아시아 국가가 미국을 제치고 중동 시장을 차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제 옆에 앉은 미국 대사관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70년간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네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잃은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어요. 오늘은 그걸 확인한 날일 뿐이죠. 왕세자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신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미사일보다, 어떤 대포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팀을 축하하러 몰려들었어요. 윤지혁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분석관님, 축하해요. 대단한 성과네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긴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기술을 다 넘기는 건 말이에요. 기술은 결국 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의 마음이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기술보다 오래갑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 했지만 결국 신뢰를 잃었죠. 리셉션 한 구석에서 사우디 왕세자와 한국 대표단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한국 방사청장이 설명했어요. 처음엔 조립부터 점차 부품 생산까지. 5년 후엔 사우디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왕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동맹이죠. 의존이 아닌 자립을 돕는 것. 저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11월 10일, 리야드,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다. 60문의 K9, 30억 달러. 하지만 진짜 거래는 돈이 아니었다. 신뢰를 샀고, 신뢰를 팔았다. Trust wins wars.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제임스였습니다. 그도 참석했던 거예요. 어때? 기분이? 복잡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배웠잖아.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세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미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화해 제스처였어요.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다는 신호였죠. 미국 대사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겸손하게, 처음부터. 회견장에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화해의 박수였죠. 한국 기술진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K9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왕세자가 직접 그들과 악수를 나눴죠.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기술자들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울먹였습니다. 20년간 밤낮 없이 일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다니.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고. 누군가의 꿈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이었다고. 오후가 되자 세계 각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아시아 방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독일 기술 이전 모델의 좋은 사례다. 프랑스 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존중한다. 심지어 러시아도 논평을 냈어요. 한국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우디 육군 장교 한 명이 한국 장교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정비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진정한 독립이죠. 함께 훈련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죠. 우리도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와 로비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에밀리, 내가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 영향을 줬을 거야.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변화를 만든 거지. 하지만 우린 졌어요. 아니야. 배운 거지. 그리고 배움은 새로운 시작이야.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국 대표단이 묵는 호텔에서 축하 파티를 하는지 불빛이 밝았죠.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다. 우리는 신뢰를 선택한다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한다. 신뢰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쉽다.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사우디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변할 차례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오늘 리야드에서 울린 것은 승리의 팡파르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신뢰가 전쟁에서 이긴다. 11월 10일 오후, 워싱턴. 어제 리야드에서 돌아온 저는 국방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펜타곤의 오각형 건물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거대한 요새가 아니라 변해야 할 낡은 성처럼. 책상 위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 포병 공동기술 포럼 추진안.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작성한 제안서였죠. 어제 사우디의 선택을 목격한 직후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장관 비서실이었어요. 에밀리 분석관님, 장관님이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 새로 임명된 차관보, 국무부 관계자들, 그리고 의외로 제임스도 있었죠. 앉으세요. 장관이 말했어요. 어제 리야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선택한다고요. K9 60문, 30억 달러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공식 발표를 들으니 더 아프군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제가 문서를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왕세자는 미국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접근한다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차관보가 제 제안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당신의 해법입니까? 한국과 기술 포럼을 만들자고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미국이 배운다? 관계자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리야드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배우는 나라라는 거요. 우리가 강했던 이유도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걸 잊었을 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열었어요. 전 에밀리 분석관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제 발표를 보셨잖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동맹은 신뢰의 기술이라고. 우리도 그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 자세히 검토하고 답변드리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제임스가 따라왔어요. 대단하네, 에밀리. 바로 행동에 나서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뒤처질 테니까. 오후 4시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어제 사우디 발표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죠. 한국 K9, 미국 M109A7 압도, 신뢰의 승리, 오만의 패배, 아시아 방산의 부상. 특히 CNN 로라 앤더슨의 분석이 날카로웠어요. 이번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21세기에는 독점이 아닌 공유가, 지배가 아닌 협력이 답입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윤지혁이었어요. 에밀리 분석관님께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당신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만약 미국이 협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만나길 희망합니다. 윤지혁 올림. 답장을 썼습니다. 윤 기술관님, 감사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저는 오늘 한미 공동기술 포럼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곧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밀리, 저녁 6시, 퇴근 준비를 하는데 장관 비서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분석관님, 장관님이 전화래요. 포럼 제안을 승인한다고.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날 줄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도시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했죠. 11월 11일 워싱턴. 어제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다. 우리는 졌지만 배웠다. 오늘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한미 포병 공동기술 포럼.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장관이 승인했다. 내일 발표된다. 변화가 시작됐다. 늦은 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어제 리야드에서 본 것과 같은 달.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어제는 패배의 달이었다면 오늘은 희망의 달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제임스, 내일 발표 준비됐어? 언론 관심이 뜨거울 거야. 저 준비됐어요. 이제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도 배운다고. 제임스, 자랑스럽다. 에밀리, 내가 변화를 만들고 있어.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포성이 잦아든 자리에 남은 것은 메아리였다. 승리의 메아리가 아닌 배움의 메아리. K9이 쏜 것은 포탄이 아니었다.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답했다. 우리도 배우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신뢰는 잃기는 쉬워도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다. 내일 아침 미국은 새로운 발표를 할 것이다.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배우는 용기, 인정하는 겸손, 함께하는 지혜, 포성보다 큰 소리로 세상에 알릴 것이다. 우리가 달라졌다고. 우리도 신뢰를 선택한다고. 펜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대됐습니다. 창밖에 워싱턴 기념탑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저 탑처럼 우뚝 서 있대.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만했던 우리가 겸손을 배웠고 경쟁자를 동료로 인정했죠. 진짜 강한 나라는 배우는 나라다. 윤지혁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신념이 된 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장이 열릴 거예요. 미국 방산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K9의 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깨운 포성, 시대의 변화를 알린 포성, 그리고 이제 협력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포성으로 기억될 그 소리.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9. 당신들이 쏜 것은 포탄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